안녕하세요. 시조 시인 김영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조의 정형인 형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무엇을 쓸 것인가, 즉 내용에 대한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형식에 대한 논의는 시조를 쓰는 분들이나 시조를 아끼시는 분들과 실은 저는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아직도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시조 시인으로서 평생의 과제로 생각하면서 정립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다 하고 하나로 정리되긴 힘든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합당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한식의 레시피를 만들 때 계량화가 힘이 드는 것처럼 노래로 시작된 시조를 정형의 문학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그 작업은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시조의 형식에 대한 말은 그만하고 무엇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인이 되고 3년째 되는 해에 첫 시조집을 발간을 했어요. 꽃들의 수사라고. 그 시집을 보내드렸더니 대학 때 논문 지도 교수셨기도 하고 평론가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답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쁜 시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예쁜 시 쓰는 시인들은 많아요. 김영란 아니면 못 쓸 시를 쓰세요. 이 지적이 제자에 대한 그 격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시집에는 정말 그 습작기의 모음집이기도 했지만 꽃들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야들야들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선생님께서 제 성향을 좀 알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떤 자세로 어떤 작품을 써야 하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시집을 내고 난 후 시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시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쓰고 싶은 것과 써야 할 것이 있으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시인의 소명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살면서 보니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던 날이 많았더라고요.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이 평화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글을 쓰는 시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집은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선집으로 내게 된 거예요. 선집이라는 것은 시집 몇 권을 낸 다음에 거기서 가려 뽑아서 내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제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묻어서 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왕 선집을 내게 됐으니 처음에 지도교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김영란이 색깔이 묻어있는 작품을 잘 추려서 거기다 넣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두 번째 시집 제목이 몸 파는 여자예요.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시집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모자반을 아레아를 써서 몸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에 가파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그 리사무장을 하는 분이 관광객들에게 그 모자반을 팔면서 몸 삽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육지분들이 몸을 사라고 했던 그 일화를 시를 쓴 게 있었는데 제주어의 특수한 이런 것들을 살려서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에서 몸 파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집을 내게 됐어요. 첫 시집에서 지도교수님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결의를 드러낸 작품이라든가 입양아들의 이야기, 다문화 여성들의 이야기, 사삼 이야기 나름 무게가 있어진 것은 같아요. 그런데 내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제가 사설시조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것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말이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독자들과 잘 소통할 수 있으면 어쩌면 이건 시인들의 열망이기도 하거든요. 길이가 길어지니까
애매모호한 것들은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하게 되고 주제 전달에 목적을 둔 작품에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세태풍자라든가 사삼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사적으로 담아내는데 유용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첫 사설 시조도 사삼에 대한 것이었어요. 형무소에 붙잡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어느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쓴 작품인데 그게 제가 쓴 첫 사설 시조입니다. 벚꽃이 피면 이른 봄 쇠창살로 햇살이 스며든다. 어느 날 빨갱이 기집이라고 느닷없이 잡혀갔을 때 내 등엔 3살짜리 딸이 엎혀 있었고 새 생명 하나 움트고 있었지. 이유도 물을 새 없이 몽둥이 찜질 당했지. 비바람 치던 어느 겨울밤 난생 처음 배를 타봤어. 어디로 가는 건지, 왜 나를 끌고 가는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어. 죽음보다 더한 공포, 물을 수가 없었어. 동물적 본능이었을까 시퍼렇게 참던 아이, 맞은 다리 찢기어 썩어들고 짓물나고 흰 뼈가 다 드러나도록 신음 한 번 안 낸 거야. 어미라는 작자가 제 새끼 아픈 것도 모른 거야. 마지막 의식인 듯 어미젖 부여잡고 싸늘한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하고 갔어. 전주 형무소 공동묘지. 거기가 어디였을까? 묻어두고 안동으로 이감되는 날 벚꽃 핀 걸 보았어. 딸아이 옹알이처럼 내려앉고 있었어. 제주에 살고 있으니까 우선은 제주의 아픔이 먼저 다가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중에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죠. 누군가는 지금까지 4.3 타령이냐는 분들도 계시고 제주 사람들은 4.3 아니면 쓸 거 없냐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4.3의 피해자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제는 괜찮다 할 때까지 토닥여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저는 그런 게 진정한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4.3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란 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 국가 권력에 짓밟혔던 그 사람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덜컥한다는 게 과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해본 사람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가까이 가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글로 좀 헤아리고 토닥여 주는 게 저는 작가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인으로서 쓰고 싶은 글들도 많죠.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쓰고 싶은 글보다 써야 할 글을 저는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쓰고 싶은 글이 써야 할 글과 이게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낮은 곳, 소외된 곳, 배제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조를 쓰는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세상 돌아가는데 귀 닫고 이렇게 눈 막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은 그래도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세월이 무상하여 저도 이제 귀도 안 좋아지고 눈도 멀어지고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쓸 것 같은 소재는 가능한 저는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썼고 그리고 제가 쓴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잘 쓸 자신도 없고요. 그렇다고
시인으로서 마음이 가거나 눈길이 오래 머무는 것에는 외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색깔의 시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는 1차적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둬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3 조사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4.3 희생자나 유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2025년 올해는 4.3 항쟁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년 7개월 동안 있었던 일인데 전쟁보다 더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등단에서 15년 가까이 썼던 4.3 작품을 모아서 올해 4월 3일에 4.3 시집 한 권을 냈거든요. 이게 제 4번째 작품집입니다. 어느 작품집이든 소중하지 않은 작품집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에게는 더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시조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시집 받으시고 문자를 주셨던 그 지도 교수님께서 이번에도 단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보내준 시조집 동백쳤다 하지 마라를 잘 받았네. 이 시조집에서 나는 4.3의 시적 성취가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네. 이 한마디에 정말 용기가 났어요. 너무나 과분한 평을 해주셔서 앞으로 정말 씩씩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작품은 제가 4.3 유족의 말씀을 귀동냥으로 듣고 썼던 작품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비경을 자랑하는 바닷가 폭포 하시면 여러분들 정방폭포라는 거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4.3 때 학살지였어요. 그 폭포 위에 사람들을 가둬놨다가 폭포 아래로 총을 쏴서 이게 학살을 시켰던 그 장소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거기에 갇혀 있다가 부모님은 거기서 학살을 당하시고 1살짜리 여동생과 11살짜리인 이 할아버지가 살아남았어요. 어리니까 살려준 거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1살짜리 여동생을 품에 안고 우리 동생에게 젖 한 모금 달라고 동네마다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폭도새끼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젖을 한 모금도 얻어먹이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3일 동안 못 먹고 죽은 그 1살짜리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기억을 말씀을 하시면서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 눈물을 흘리시는데 정말 그렁그렁한 눈물이 저런 눈물이구나 하는 걸 목격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주 공항에서 도둘이라는 마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유도화가 피어 있어요. 근데 그 유도화가 이렇게 가지를 꺾으면 거기에 흰 액이 나와요. 젖 같은 즙이. 제가 어느 날은 그쪽으로 가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라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쓴 작품이 유도화라는 작품. 유독 가슴이 아팠던 시입니다. 유도화. 젖고라 밥고라 꽃들이 진다. 8월 염천에 눈 뜨고 진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허옇게 품은 독. 내리 사흘 배고파 1살 여동생 울었다. 영문 모르는 폭도 새끼 젖 한 모금 못 얻어. 11살 내 품에 안겨 벌겋게 꽃이 진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저의 시조 작법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정리가 잘 된 것 같진 않지만 저의 고민과 진심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김영란이 아니면 쓰지 못할 시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를 쓰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이런 시를 쓴 시인도 있었구나 하고 누군가가 기억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겠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정영 시인 시조를 음수율에 가두지 말고 구와 음보에 대한 이해를 잘해서 품이 넉넉한 바람이 들락거리며 휘날리는 그 옷자락의 멋스러움이 있는 우리의 한복처럼 멋진 문학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시조를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